4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소통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역량은 우리 대학이 교육을 통해서 배양하고자 하는 주된 핵심 역량 중의 하나입니다.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의 하나인데요. 공동체, community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communication, 소통이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또 마틴 부버는 대화를 통해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친밀한 소통을 쌓아갈 때 진정한 상호관계와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소통은 공동체적 삶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자기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따로, 홀로 보다는 같이 하는 가치를 지향해야겠죠. 이것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미덕입니다. 오늘날은 뛰어난 한 개인의 역량보다는 집단 지성이나 집단 창의성이 주목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구성원 간의 팀워크나 상호 소통성이 핵심적인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집단 지성의 가치와 민주적 소통의 보편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소통 역량은 직장 공동체에서 적극적이고 원만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윗사람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설득력, 자신감, 솔직성, 논리성, 경청, 예의, 의도 파악 등의 능력이 있으면 좋겠고요. 아랫사람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배려, 유머, 명확성, 감정 조절, 겸손, 경청 등의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여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작품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대표적으로 꼽히는 변신은 1912년에 집필해서 1916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중단편에 해당하는 소설입니다만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 탄탄한 구성을 자랑하고 있죠. 사람이 벌레로 변한다는 동화적 설정을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간 실존의 불안과 현실의 부조리로 해석합니다. 자욱한 회색의 안개 속을 더듬어 나가는 듯한 카프카 작품 특유의 느낌은 변함없습니다만 내용 자체를 따라가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카프카의 입문으로 많이 추천하고 있는 작품이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그레고르 잠자란 남자입니다. 이 사람이 벌레로 변신하게 되는 사람이죠. 그에게는 그레테란 이름의 여동생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원어로는요, Die Verwandlung 이라고 하는데요. 카프카의 변신이라고도 알고요. 원어 Die Verwandlung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카프카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현대인의 삶,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삶 속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불안과 의식과 구원의 꿈을 군더더기 없이 명료하고 단순한 언어로 기이하고도 아름답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변신은 카프카의 문학 세계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작품입니다. 변신의 작가 소개, 등장인물, 줄거리, 해설을 알아보겠습니다. 카프카는 아버지와의 불화와 동생들의 잇단 죽음을 목격하면서 불안정한 유년기를 보냅니다. 1901년 프라하의 카를 페르디난트 대학에 진학한 카프카는 문학과 예술사 강의에 흥미를 보였고요. 아버지의 바람대로 법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관이나 변호사가 될 생각은 없었고요. 1906년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법원에서
1년간의 수습 기간을 마치고 보험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1908년 보헤미아 왕국 노동자 상해보험회사로 자리를 옮긴 후로 죽기 2년 전까지 14년 동안 그곳에서 법률 고문으로 근무를 했고요. 오후 2시에 퇴근하여 밤늦도록 글을 썼습니다. 이 무렵 유럽의 노동 환경은 무척 열악했습니다. 카프카는 공무 출장과 노동자들의 접촉, 이곳에서의 업무를 통해 관료 기구의 무자비성,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대우와 이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직접 체험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내면을 속속들이 꿰뚫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카프카가 자신의 작품에서 개인의 소외와 무력감에 대해 보여주는 깊은 통찰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프카는 폐결핵에 걸려서 의사의 진찰을 거부하고 증세가 악화되어 결국 요양소와 여동생들의 집을 전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함께 해준 도라 디만트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일찍이 맛보지 못한 삶의 애착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라는 그의 곁을 밤낮으로 지키며 간호했지만 끝내 그는 자신에게 부과되는 출세, 결혼 등의 중압감에 쫓기며 글을 쓰다가 폐결핵에 영양 부족까지 겹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 프란츠 카프카. 프란츠 카프카는 1883년 체코의 수도 프라하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자수성가한 사업가였던 그의 아버지는 지배적이고 독선적인 성격으로 카프카를 억압하는 일이 잦았고 때문에 불안정한 유년기를 보냈다. 1906년 법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평범하게 보험회사에 취업하였지만 그의 삶에 있어 유일한 의미와 목표는 문학에 있었다. 낮에는 보험회사의 법률 고문으로 근무하고 밤에는 글을 쓰며 꾸준히 자신의 꿈인 문학 활동을 펼쳐나갔던 카프카. 그는 1917년 결핵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던 중 안타깝게도 1924년 41세에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한다. 카프카가 근무했던 1920년대 유럽의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은 무척 열악했다. 그는 이 시기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대우와 비참한 생활상을 직접 체험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내면을 마주하게 된다.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개인의 소외와 무력감에 대한 깊은 통찰은 이러한 산 경험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변신은 카프카가 1912년에 집필한 소설로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나니 거대한 벌레로 변해버린 한 남성과 그의 가족이 겪는 갈등을 다루고 있다. 변신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 처하게 될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세계 속에 깊이 갇힌 현대 소시민의 생활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카프카의 대표작이다. 비현실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상황 설정, 그리고 인간의 존재를 끊임없이 고뇌한 실존주의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 그가 살아생전 발표한 작품은 몇 편의 단편에 불과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여러 작품이 출간되며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남기며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생전에 발표된 작품은 사형선고, 관찰, 변신, 유형지에서, 시골의사 등 단편 몇 편에 불과하고요. 사후에 친구 막스 브로트가 그의 미완성인 유고인, 심판, 성, 아메리카 등의 장편을 내놓음으로써
문단, 특히 프랑스의 NRFG 작가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죠. 아버지는 완고한 성격의 소유자로 아버지의 편지가 증명하듯이 그는 일생을 이 아버지에게 열등감을 품고 살았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뜬 그레고르는 자신의 몸이 벌레로 변한 것을 발견한다. 시간에 맞춰 늘 그랬듯 출근할 준비를 해야 했지만 벌레로 변한 몸으로는 제대로 움직일 수도 출근 준비를 할 수도 없었다. 가족들은 회사로 향하는 열차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는 그레고르를 걱정하며 그의 방문을 열려고 했지만 그레고르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막는다. 이윽고 그레고르가 일하는 회사의 지배인이 집을 방문하게 되고 그레고르는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방문을 열게 된다. 벌레로 변한 그의 모습을 보고 모두들 기겁하였고 그레고르는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으며 가족들 중에서도 특히 그의 아버지가 폭력적으로 그를 걷어차며 그를 다시 방 안에 가두게 된다. 그레고르는 집안의 모든 경제 상황을 해결해주고 있었지만 그가 일을 하지 못하는 몸이 되자 가족들은 대책을 세워야 했다. 그들은 자주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레고르는 방 안에 갇혀 그들의 말들을 점점 못 알아듣게 되었다. 한편 그레고르는 제대로 된 식사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동생이 몰래 가져다준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은 하루에 2번 부모님과 한유가 잠들어 있는 이른 아침 시간과 점심 식사 후 부모님이 낮잠을 잘 때뿐이었다. 그레고르의 가족들은 아무도 혼자 집에 남으려 하지 않았으며 집을 비워둘 수도 없어 누군가 외출을 하게 되면 남은 2사람이 함께 집을 지키는 룰을 만들었다. 그레고르의 경제활동으로만 생활을 유지했던 가족들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해고하였고 아버지는 은행 안내원으로 취직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레고르는 동생이 자신의 방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홀린 듯 방문에 나서게 된다. 집세를 벌기 위해 새를 놓았던 집안에서 투숙객들이 그 광경을 보고 기겁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그의 아버지는 사과를 던지며 그레고르를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그레고르의 몸에는 사과 한 알이 박히게 되고 그는 곧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된다. 그레고르의 어머니는 바느질 일을 하게 되었고 동생도 가게의 점원으로 취직했지만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밤마다 불어와 속기를 연습하게 되었다. 가족들은 집안에 새를 준 사람들 때문에 방을 비워두어야 했으며 그때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은 그레고르의 방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그레고르의 방문은 더욱 굳게 닫히게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그들이 동생의 바이올린 소리에 집중하는 동안 결국은 그들의 눈에 발각되게 된다. 그들은 집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가족들은 그런 일이 있은 직후 더 이상 그레고르를 돌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그를 다시 방 안으로 몰아넣은 순간 그레고르는 완전히 뻗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가족들도 이제 그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고 이런 생각을 한 그레고리도 종탑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죽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랜만에 화사한 봄볕을 받으며 교회로 소풍을 나갔습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하고 꿋꿋이 자신을 희생하며 돈을 벌고 일하면서 살아온 그레고리는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다리가 많고 징그러운 벌레가 되었죠. 그는 인간이었을 적에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런 그레고리의 죽음을 보고 소풍을 가는 가족들의 모습에서 물질 만능주의하에 인간이 그 자체로 숭고한 존재가 아닌 생각에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1장의 줄거리입니다. 의류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그레고르는 잠자는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고는 자신이 거대한 벌레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갑작스런 일에 당황하면서도 그는 조금 더 자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등껍질을 침대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여러모로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출장으로 말미암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기차를 갈아타야 하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늘 신경을 써야 하고 짧은 틈을 이용해서 끼니를 해결해야 되죠. 상대할 고객들은 계속 바뀌어서 깊이 사귈 수도 없고
대인관계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역시 불만스러운 일이고요. 잠자리에서 일찍 일어난다는 건 인간을 바보로 만든단 말이야. 인간은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거든. 이렇게 그레고리는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사업 실패 때문에 사장에게 거액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빚을 청산할 때까지는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문득 시계를 보니 출장 갈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의 몸 상태를 두고 걱정하는 가족들과 방문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하다가 몸을 움직여서 침대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 그레고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배인이 집에 방문합니다. 근무 태만이라고 비난하는 지배인에게 그레고르는 방 안에서 변명을 하지만 아무래도 지배인은 그레고르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레고르가 방문까지 몸을 질질 끌고 가서 간신히 열쇠로 방문을 열고 가족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가족들과 지배인은 공황 상태에 휩싸입니다. 어머니는 마루 위에 털썩 주저앉고 아버지는 울기 시작하고 지배인은 집을 질겁을 하며 도망을 갑니다. 그레고르는 지배인을 바로 쫓아가려 했지만 아버지는 지팡이로 그레고르를 후려갈기고 방으로 몰아넣고 감금해버립니다. 그날 이래로 그레고르는 방에서 꼼짝 않고 단조롭고 무료한 생활을 하게 되죠. 여동생 그레테는 그레고르의 모습을 혐오하지만 방에 음식을 넣어주고 방 청소를 합니다. 그레고르의 음식에 대한 기호는 완전히 바뀌어 신선한 음식의 식욕을 느끼지 못하고 썩어가는 야채나 치즈에 식욕을 잃게 됩니다. 그레고르는 낮에 창가에서 밖을 내려다보며 시간을 보내죠. 잠을 잘 때는 긴 소파에 몸을 비집고 들어가 여동생이 들어올 때도 신경 써서 그곳에 몸을 숨깁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에 따르면 가족들에게는 적게나마 절약으로 모아놓은 비상금이 있고 비록 유일한 일꾼을 잃었을지라도 앞으로 1, 2년은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족들은 잘 알죠. 그러는 동안 그레고르는 방의 벽이나 천장을 타고 기어다니는 습관을 지니게 되는데 이를 알아차린 그레테는 그레고르가 벽을 타고 기어다니는데 방해가 되는 가구류를 방에서 치워줄 것을 계획을 합니다. 그레테는 어머니와 협력해서 가구를 옮기고 그레고르도 처음에는 신경 써서 몸을 숨기고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문득 자신이 인간이었던 시절의 흔적을 없애버려도 괜찮은 것일까 하고 회의합니다. 그레고르가 자신의 뜻을 표출하려고 벽에 걸려있던 액자에 달라붙자 그런 그레고르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기절을 합니다. 최근 은행의 수의로 근무한 아버지가 귀가했을 때 그레테를 통해 그레고르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간주하고 그는 그레고르에게 사과를 마구 집어던집니다. 그레고르는 깊은 상처를 입고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아버지가 던진 사과가 그레고르의 등에 박혀버렸기 때문에 그레고르는 오랫동안 그 상처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사이에 가족들은 빠듯한 형편으로 생활을 하고요. 어머니와 여동생도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동생은 더 이상 그레고르를 돌보는 것에 열의를 지니지 않게 됩니다. 가정부도 나이든 가정부로 교체하였고요. 우연히 그레고르를 보게 된 가정부는 그레고르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수차례 그레고르를 조롱합니다. 한편 집을 신사 3명에게 하숙을 주고 나서 그레고르의 방은 애물단지 같은 가구를 놓아두는 헛간으로 변해버리는데요. 어느 날 거실에 있던 신사 한 명이 그레테가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를 우연히 듣고 충동적으로 자기 쪽으로 와서 연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레테는 요구받은 대로 신사의 앞에서 연주를 하죠. 신사들이 처음부터 실증 느끼는 데 비해서 그레고르는 연주에 감동하고 방에서 기워 나와 버리게 됩니다. 그레고르의 모습을 본 신사들은 화를 내고 당장 이 계약을 철회할 것을, 또 지금까지의 하숙비도 지불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실망하는 가족들 틈에서 그레테는 이제 그레고르를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도 그녀의 말에 동의하고요. 그레고르는 쇠잔해진 가족의 모습을 보며 방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의 애정을 회상하며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다음날 가정부는 그레고르의 시체를 완전히 처치하고 휴가의 필요를 느낀 가족들은 각각 직장에 결근계를 쓰고 나들이 하러 집 밖으로 나가죠.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자신의 일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딸 그레테는 오랫동안의 고생 속에서도 어느새 아름다운 아가씨로 성장했고 부모는 이제 딸의 신랑감을 찾아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등장인물 알아보겠습니다. 그레고르 잠자는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죠. 여동생과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영업사원으로 일합니다. 어느 날 거대한 벌레로 변한 채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변신 이후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는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잠자씨는요, 그레고르의 아버지입니다. 그레고르의 상사에게 큰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레고르로 하여금 내키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죠.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후 잠자 부인을 기절시켰을 때 그레고르에게 사과를 여러 개 던져서 그레고르로 하여금 큰 상처를 입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쓸모가 없어진 그레고르를 냉혈히 대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레고르가 가족들에게 돈을 벌어오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하기 전에 그는 나이 들고 게으른 노인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자신이 노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레테 잠자는요, 그레고르의 여동생입니다. 그레고르가 변신한 뒤로 그를 돌보는 역할을 하죠. 처음에는 그레테와 그레고르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었지만 둘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초기에 그레테는 먹이도 주고 방 청소를 해주고 봉사를 하죠. 하지만 그런 부담에 점점 짜증을 내게 되고 그레고르의 방이 더러워져도 봉사를 그만둡니다. 그레고르가 성사시키려 했던 꿈은 그레테를 바이올린 연주로 음악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것이었는데요. 그레고르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같은 구상을 발표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 후에 그레고르는 벌레로 변신하게 되고 그레테는 점원으로 일하는 가족에게 생계비를 보태게 됩니다. 잠자 부인은요, 그레테와 그레고르의 어머니입니다. 처음에는 그레고르의 변신에 충격을 받지만 그레고르의 방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이는 그레고르 어머니로 하여금 모성애적 충동, 그레고르에 대한 동정과 벌레로 변해버린 그레고르의 모습에 대한 공포감, 극도의 혐오감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런 모습은 그녀의 인격의 많은 부분을 드러내줍니다. 영업사원이라는 주인공 그레고르의 직업은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적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늘 일과 시간에 쫓겨야 하고 식사 시간도 불규칙하죠. 또 지속적인 인간관계도 맺을 수 없는 그의 직업은 그에게 사적인 영역을 포기하고 오직 회사라는 조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한 요구에 충실하여 실제로 그는 일벌레가 되고 돈 버는 기계가 되죠. 그가 이런 일을 기꺼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의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감과 무엇보다도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곧 그의 그러한 역할에 익숙해지고 그를 돈 벌어오는 존재로만 여길 뿐 가족 간의 따뜻한 교감이나 인간적 대화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삶은 황폐화되고 기계화되고 비인간화되어 갈 뿐입니다. 그레고르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일벌레로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한 것이죠. 그레고르의 변신은 이와 같이 자본주의 아래 소시민적 가정에 물화된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신이라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작품이 있을 것 같아요. 미녀와 야수 아닌가요? 이 변신 모티브는 오랫동안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창작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미녀와 야수, 개구리 왕자 이런 작품들은 하나의 공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인간에서 동물, 다시 인간으로 변신하는 것이 기본 공식인데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카프카의 변신은 이런 변신 모티브의 공식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변신 전, 그리고 변신이 되어서, 그리고 변신 후 그대로 인간에서 벌레로 변신을 할 뿐이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지 않죠. 변신 전 인간의 모습에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소통하고 따뜻하고 인간적인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변신을 했을 때는 이제 인간 소외와 부조리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변신 후에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구박을 받죠. 이러한 작품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 자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관계로부터 소외되고 버려지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설 변신은 그레고르 잠자와 그를 둘러싼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레고르는 유능한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니는 영업생활에 무척이나 지쳐 있었죠. 하지만 그레고르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를 관둘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생계가 오직 그레고르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레고르는 가장이었고 그의 두 부모와 여동생은 그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가 눈을 떴을 때 그는 벼랑간 한 마리의 벌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등은 철갑처럼 단단했고 배는 둥그런 갈색 모양으로 칸칸이 나뉘어 있었으며 그 밑으로는 형편없이 가는 다리들이 수없이 버둥거리고 있었죠. 그레고르는 너무 놀랐지만 그보다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자신이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당장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침 집으로 누군가 찾아옵니다. 그레고르가 다니는 회사의 매니저였습니다.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그레고르가 나타나지 않자 확인차 방문했던 겁니다. 잠시 후 매니저는 그레고르의 방문을 두드리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그레고르는 벌레로 변한 몸을 힘들게 이끌고 방문을 빼꼼히 열며 벌레가 된 모습을 드러냅니다. 놀란 매니저는 불이 나게 주랭랑을 쳤고 덩달아 놀란 가족들은 그레고르를 방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로써 소설 속의 공간은 그레고르의 방 안과 방 밖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완성하게 되죠. 아무튼 그레고르와 그의 가족들은 그 놀라운 사태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이를테면 그레고르는 직립보행을 버리고 벌레처럼 기어다니는 것에 익숙해져야 했고 또한 그의 가족들은 그레고르에게 의지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찾아야 했죠. 다행히도 머지않아 그들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여동생은 어머니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그레고르가 좁은 방 안에서 편히 기어다닐 수 있도록 방 안에 있는 가구들을 치워주자는 거였죠. 물론 어머니는 동의하였고 그 즉시 두 모녀는 방 안 가구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를 목격한 그레고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방 안 가구들을 밖으로 옮기면 물론 기어다니기엔 편하겠지만 그것은 곧 벌레로서의 자기 자신을 완벽히 인정하는 행위와 다름 아니며 의식으로나마 남아있던 인간 그레고르가 완벽히 사망하는 순간이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레고르는 두 모녀가 잠시 쉬고 있을 때 벽면에 걸려있던 숙녀가 그려진 액자 위에 올라가 자리를 잡습니다. 단지 액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이때 휴식을 마친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려던 찰나 그레고르의 모습을 목격하고는 그만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이로 인해 화가 난 가족들은 더욱 철저하게 그레고르를 방 안에 가두게 되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가족들은 생활비에 보태고자 빈 방에 하숙생을 들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이 거실에서 바이올린을 켜던 날이었습니다. 하숙생들은 잠시 관심을 보이는 듯 했지만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그 순간 방 안에 갇혀있던 그레고르는 동생의 연주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고는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듯 동생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목격한 하숙생들은 그 징그러운 모습에 화들짝 놀라 환불을 요구하며 집을 떠나죠. 이로써 그레고르 때문에 하숙 사업까지 실패로 끝나자 단단히 화가 난 가족들은 최후의 결단을 하고 맙니다. 그레고르를 방 안에 가두고 죽을 때까지 방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얼마 뒤 그레고르는 마침내 삐쩍 마른 모습으로 죽어 있었고 가족들은 드디어 안심하며 모처럼 소풍을 나서는 모습으로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작품의 작가, 줄거리, 등장인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